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2년 8월 26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뭐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고 좀 계속 개별 종목 장세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뭐 보고서들 좀 있으니까 먼저 이거 보고 이따가 시황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코리아 서킷 오랜만에 보고서 나왔고요. DB하이텍, 그리고 네오이즈, 그리고 인선 ENT, LG전자, 그 다음에 은행입니다. 이거 은행주. 그리고 아이폰, 하반기에 뭐 아이폰 독주를 예상한다,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아이폰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자동차, 엔터, 2차전지, 주요 뉴스, 시황, 베어마켓. 그러니까 고매 마인드를 갖지 말자, 답은 아니다. 황소, 강세장 마인드를 갖자, 뭐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 요거는 조선주에 관련된 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메타 새로운 VR 헤드셋 기기가 10월에 나온대요. 그 내용이니까 그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코리아 서킷은 이제 PCB 업체고, 사실은 이제 기판 만드는 업체죠. 기판 어떻게 보면. 근데 패키지 기판 이제 매출 비중이 50% 넘어섰고요. 되게 이제 그 매출이 다양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원래 이 회사의 주력은 HDI라고 이게 고다층 기판이라 그래요. 이게 주로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 사업을 경쟁자인 뭐 삼성전기나 이런 회사들이 철수해 버렸어요. 그래서 반사이익을 많이 얻었는데, 문제가 요새 주가가 좀 부진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그 스마트폰 판매가 워낙 안 좋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요게 좀 개선되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고, 신규 공장이 3분기부터 가동 들어가는데, 플립칩 BGA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서버나 자동차, 통신 장비 이런 데 많이 쓰이는데, 아마 이 회사 제품은 주로 통신 부품에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쪽 시장은 커지고 있고, 뭐 삼성전기나 대덕전자가 이 사업을 이미 하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는 이쪽 그 패키지 기판 매출이 한 62% 넘어서서 굉장히 좀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주가에는 좀 이 HDI 기판이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퍼 5배 밖에 안 될 정도로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지만, 주가 이렇게 안 가는 이유는 왜겠어요? 스마트폰이 역성장하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이 다시 좋아지면 주가가 레벨업 하겠죠. 근데 그때 그게 좀 모멘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그 중국 데이터가 확인될 때까지. 그래서 이 기업의 주가의 키포인트는 스마트폰이다 라고 일단 보시는 게 지금 아직까지는 맞는 것 같고요. DB하이텍은 신한증권의 최도현, 남궁현 연구원님이 이제 자료를 적었고, 목표 주가 74,000원 유지했고요. 3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은데 4분기가 좀 감소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물론 이건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전체로는 이익은 늘어났고, 근데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좀 주니까 약간 좀 모멘텀이 좀 꺾인 거죠. 그리고 반도체 요새 업황 안 좋잖아요. 메모리도 안 좋지만 비메모리라고 해서 좋은 거 아닙니다. 엔비디아, AMD도 실적 추정치 하향했고, 근데 가동률은 여전히 높지만 가격 상승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DB하이텍도 파운드리 가격 올리기는 지금은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 오늘 뉴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은 파운드리 가격을 낮춰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가격은 그동안 공급이 너무 부족했는데, 이 현상이 이제 끝나가면서 가격이 조금씩 이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요런 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좀 약했던 거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8인치 공급은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치포 동맹 같은 경우도 중국의 반도체 공급 증가를 제한시킬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30% 이상의 영업이익률이란 놀라운 수치는 유지되겠지만, 시장은 이런 거보다도 어쨌든 업황 꺾였잖아, 요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꺾이다 보니까 굳이 들어갈 요인을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되게 답답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빠져서 주가의 하방 경직성 확보됐고, 저평가는 다들 인정하고요. 그 내년 하반기에는 또 상승 사이클을 예상을 하는데, 다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큰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답답하고, 지금 현재 PER은 올해 기준 3.1배, 내년 기준으로 4.4배에 불과할 정도로 좀 쌉니다. 근데 요 회사에 지금 제일 문제가 하나 있잖아요. 우리 다 알죠. 물적 분할 자회사. 이게 아직 결론은 안 났어요. 근데 물적 분할을 자회사 상장시키는 건 주주 가치를 훼손시키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주가에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거에 대한 대주주의 좀 확실한 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걸 안 했으면 하는 좀 바람이고, 그러니까 뭐 사실 물적 분할 자체가 악재는 아닌데 물적 분할 한 다음에 그 회사를 상장시켜 버리잖아요. 그건 악재예요. 그래서 물적 분할해서 상장만 안 시킨다면야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은 100% 가져가니까. 근데 사람들이 물적 분할 왜 싫어해요? 상장시켜 버리니까. 그 여지를 남겨두기 때문에 다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DB하이텍은 그런 불확실성이 지금 노출돼 있어서 주가가 더 부진할 수밖에 없는데, 저거를 확실히 좀 대주주가 좀 클리어하게 결정을 해서 뭐 상장 없다 자회사 이렇게만 좀 해주면 주가는 급등할 텐데, 아직은 뭐 이슈가 해결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주가는 이제 바닥은 찍은 것 같은데요, 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오르락 내리락 반복할 것 같습니다. 네오이즈는 지난번에도 한번 그 피해 거짓 우리 많이 공부해봤죠. 피해 거짓 이름이 독특해가지고 콘솔 게임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게임,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로 만드는 모바일 게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독일에서 지금 게임스컴 열렸다 그랬잖아요. 가장 기대되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에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 게임과 유사한 장르가 엘든링이라는 게임이 하나 있어요. 이게 무려 1700만 장이 팔렸대요. 예. 근데 이것처럼 이 게임이 작년에 수상했는데 올해는 네오이즈의 피해 거짓이 그만큼 이제 호평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뭐 1700만 장까지 팔리진 않겠지만, 왜냐면 제작비가요 200억 원으로 5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좀 약간 저비용으로 좀 만든 거죠. 그 엘든링에 비해선. 그렇지만 그래도 한 200만 장은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예, 사실 저도 게임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요즘 이제 할 시간도 없어가지고. 예, 근데 저런 뭐 만약에 피해 거짓은 나중에라도 한번 나오면 꼭 한번 해보고는 싶네요. 어떤 게임인지 궁금하네요. 예. 근데 일단 주가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 회사의 주력 게임은 웹보드 게임 있죠. 네오이즈 피망 아시죠? 피망인가요? 예. 거기서 이제 뭐 그 뭐죠? 뭐 고스톱 같은 건가요? 막고인가? 뭐 그런 거 이제 서비스 하는 것 같은데, 웹보드 게임 매출, 그러니까 규제가 완화됐어요. 그래서 매출도 늘어났고, 근데 주가의 핵심 요인은 뭡니까? 피해 거짓입니다. 다른 거보다도 요거예요. 이 피해 거짓. 요게 잘 팔려야, 그러니까 내년 초 같아요. 내년 초에 출시될 요 피해 거짓이 어쨌든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거보다. 기대감이 너무 높아요, 지금. 그래서 그때까지는 주가는 견조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은 좀 관망하시는 게 좋겠죠. 지켜보는 게. 예, 최근에 저거 반영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내년 저 출시 전까지의 모멘텀은 좀 살아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출시가 지연되면 또 안 됩니다. 출시한다고 했는데 또 몇 달 늦춰버리면 또 급락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오히려 그건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출시 일정이 밀려서 급락했다면. 네, 그럴 리스크도 일부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오를 때는 좀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인선 ENT는 폐기물 업체고 건설 폐기물 전문 업체입니다. 거의 비중이 높아요. 매립지하고. 그래서 이번 2분기는 그 매립 단가가 좀 회복이 안 돼가지고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다만 이제 그 4분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은 게 합병했어요. 영흥산업환경이라는 회사를, 소각로 회사인데 이거를 이제 합병을 하면서 그 효과로 그 매출이 좀 늘어날 걸로 일단 보이고, 내년부터는 완전 가동 들어간대요. 그러면은 연간 영업이익은 추가로 플러스 40억이 붙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 정책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핵심이 될 텐데,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된다면 건설 폐기물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신규 주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폐기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인선 ENT한테도 이런 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예. 그리고 배터리 재활용 사업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자회사 그 차를 폐차해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인선모터스. 여길 통해서 폐배터리 보관 서비스를 하고 있고, 배터리 재활용 기업의 해체 서비스도 제공하는
그런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PER은 14배 정도 되고요. 실적은 상반기에 조금 부진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이 14배니까 싸진 않아요. 근데 내년 기준으로 해서는 싸지는데 올해 말까지의 밸류에이션은 PER이 14배니까 뭐 결코 싸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런 뭐 PER보다도 정부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가 완화돼서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주가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폐기물은 조금 시간 걸립니다. 아니 그 폐배터리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건설 폐기물이에요. 이게 성과가 나오려면 정부의 규제가 더 적극적으로 완화되는 시그널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주가는 오르고 내리고 반복할 거고, 저번에 인소니엔트가 한번 크게 올라갔던 게 그 태풍인가요? 태풍인가 장마인가, 그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강남이 한번 난리 났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런 이제 건설 폐기물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한번 급등했었죠. 하지만 그거는 일회성이죠, 일회성. 중요한 건 정부의 정책에 따른 재건축 활성화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고, LG전자도 오늘 목표 주가 낮췄는데 제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워낙 안 좋죠, 업황이 가전 쪽이. 근데 가전 중에서도 이제 HNA, 여기가 이제 그 TV라든가 뭐죠, 그 에어컨 같은 거, 예, 그런 사업부로 좀 알고 있고, VS는 자동차 부품 사업부입니다. 이 두 개로 나눠요. 그러니까 하나는 가전, 하나는 자동차 부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2분기 실적 충격에서 서서히 탈출하고 있고요. HNA는 보급형 제품을 확대하고 있고, 에어컨 판매로 어쨌든 가전은 안 좋은 건 맞는데 그래도 매출은 늘고 있어요. 그리고 물류비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분위기는 하반기로 갈수록은 좀 낫지 않을까 싶고, 자동차 부품은 요새 너무 좋죠. 흑자 전환했고 매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 엔터테인먼트 TV 이쪽 시장 부진 때문에 어쨌든 불확실성은 높지만 OLED TV가 이제 물량이 증가하고 11월에 또 월드컵이 있어서 꼭 월드컵 있다고 이게 잘 팔릴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2분기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는 것 같다. 주가가 좀 싸다고 보는 것 같아요, 되게. 예.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워낙 낮기 때문에 매력은 있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주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결국 가전제품이 좀 버텨줘야 되고요. 이게 좀 바닥을 찍어줘야 되고, 그 상황에서 지금 자동차 부품 사업은 잘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내주느냐, 거기에 주가가 좀 달려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마지막까지 계속 체크하시고, 저는 그래도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흑자 전환했잖아요, 차 부품이. 그래서 뭔가 좀 조금씩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주도 업종이 뭐가 될까 고민을 끊임없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친환경차, 전기차 부품, 자율주행차 부품, 이쪽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크게 열리겠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LG전자가 대표 기업 중에 하나니까 관심은 계속 필요할 것 같고요. 은행업종은 SK증권의 구경의 연구원님이 적어주셨는데, 은행주 강세가 좀 이어질 줄 알았는데 6월부터 갑자기 약해졌죠. 그게 이제 그 긴축보다는 경기가 안 좋아서 그 연체율이 늘어날까봐, 비용이죠. 이게 좀 확대될 것 같아서 좀 주가가 안 좋았고, 또 은행 보고 야 너네 너무 많이 금리 올리지 마라, 막 약간 이런 이제 위축이 좀 됐던 거죠. 예, 그래서 주가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해가지고 PBR이 0.37배밖에 안 돼요. 한 배도 안 돼. 한 배가 아니라 0.5배도 안 되네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비중 확대 의견이고, 순이자 마진, 예, 요게 이제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옛날에는 순이자 마진은 뭐냐면은 어쨌든 이제 은행의 예대금리 같은 거예요, 약간. 그래서 저게 점점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은행의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건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시장에서 은행주를 바라보는 게, 야 저러다 은행 잘못되면 어떡해, 연체율이 높아지고 자산 건전성, 그러니까 운영하는 자산이나 보유한 자산이 건전한지 요걸 나타내는 거죠. 그거를 이제 투자들이 많이 체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좋은 건 아니지만 대손 비용, 이제 뭐 일회성 비용 같은 거죠. 요게 2008년, 2010년보다는 양호할 걸로 보고 있고요. 경기 둔화기에는 오히려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같이 대형 은행들이 좀 더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은행주가 좀 약하긴 하거든요. 예, 근데 미국과 우리나라는 이익 모멘텀이 다르고 미국은 부진하지만 한국 은행들의 이익 모멘텀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이익은 13% 늘어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글로벌 금융시장은 긴축으로 인해 불경기가 올 걸 거의 기정사실화 하고 있고요. 반영은 됐는데 우리나라 은행들이 과거에 자산 건전성이 나빠졌던 게 2003년에 그때 LG카드가 부도났던 걸로 기억이 나요. 막 카드 남발했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 한 번 있었고 2013년 이렇게 총 4번 약간의 좀 위기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당시에 은행들의 공통점은 부실화된 특정 산업들 있죠. 그러니까 그때 막 업황 꺾이고 막 공급과잉 빠져가지고 망할 뻔, 그러니까 산업이 완전히 꺾여버린 거죠. 그래서 구조조정 과정이 진행되면서 자산 건전성이 은행이 이제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그때랑 다르다는 거죠. 예, 저런 부분들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손 비용도 낮고, 예, 자산 건전성 악화기와 비교해도 지금은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부동산 시장이 정말 중요하대요. 부동산 시장이 근데 무너지면요, 은행한테는 되게 안 좋죠. 그래서 글로벌 부동산 시장은 아마 조정에 진입할 걸로 예상을 했고, 집값이 높고 신규 공급 등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 그럼에도 부동산 가격 조정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왜냐면은 비싸진 부동산 가격을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급락 가능성도 높진 않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하게 떨어지면요, 이게 은행한테도 충격을 주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게 일단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물가가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비싼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는 뭐 최근에 분위기도 일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완만하게만 조정받으면 은행주한테는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다, 그런 내용이고요. 내년 은행업종 순이익은 올해랑 비슷할 것 같고요. 순이자 마진도 3분기부터는 꺾이는데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자본이익률이 9.9%인데 이게 9.9%면요 PBR을 한 배 정도는 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0.3배? 그러니까 좀 과도하게 저평가된 거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번 리포트를 통해서 은행주들의 목표 주가는 또 일단 전반적으로는 좀 낮췄습니다. 내용이 나빠서는 아니고요. 할인율을 좀 높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한 은행주는 좀 배당이 한 7% 이상 나옵니다. 분기 배당이나 반기 배당 준 기업들은 제외하고요. 그 기업들은 이미 분기 반기 다 배당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제외하고 그냥 연말에 주는 경우로 계산해 보면 어쨌든 배당 수익률 7% 이상 주는 기업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 중에 이제 대표 주자가 은행주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아이폰의 독주를 예상하는 것 같고요. KB에서 나온 자료고, 이번 아이폰은 미니 모델이 없고요. 4가지 모델, 전면 카메라나 후면 카메라가 다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 M자 모양이라 그러죠. 이 아이폰은 위에 그게 없어지고요. 거기에 동그란 구멍이 뚫린대요. 약간 삼성 갤럭시랑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풀스크린 구현이 가능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과거에 아이폰 부품주는 이게 아이폰 출시가 되면 항상 빠진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올라갈 걸로 보는 것 같아요. 왜? 경쟁자가 없고 초도 물량도 전작보다 늘어났고 중국 유통업체들이 사재기를 좀 하나 봐요. 주문량이 역대 최고 수준, 아이폰 14 교체를 희망하는 수요가 70%, 그 전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전작 대비 높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아이폰 하면 LG노텍하고 BH죠. 항상 이 두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최상위 모델 프로 시리즈 점유율이 LG노텍이 75, BH가 65고 아이폰 매출 비중은 LG노텍이 80%, BH가 70%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이폰 14인데 맨 위에 여기 구멍 하나 있죠. 홀. 저렇게 원래 이렇게 M자형 요거처럼 이런 모양인데 그게 아니라 저걸 좀 없애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폰 초도 물량은 이렇게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애플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 꾸준히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자동차가 지금 우려된 현실인데 지금 이제 보조금 못 받잖아요. 그래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미국 전기차 그러니까 미국 공장을 생산 라인을 바꿔서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노조와의 협의가 좀 일단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국가 대 국가 간에 우리가 FTA 체결했기 때문에 한국에 불리하면 또 그것도 안 좋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미국과 하고 좀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아무튼 지금 주가는 좀 변동성은 당분간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저런 이제 리스크들이 좀 일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부품주 잘 보자는 거예요. 얼마 전에 도요다가 원재료비 상승이 올라가서 부품사들이 물류비도 그렇고 그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를 완성차가 판가를 보전해주면 좋은데 안 해준 거죠. 근데 도요다가 그거를 보전해주겠다. 직접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부품사한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동안 원재료비 올라가는 걸 가격을 올리고 싶어서 못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올릴 수도 있는 거죠. 거기다 가동률 올라가죠. 반도체 공급이 이제 정상화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하반기에서 뭐 3분기, 4분기 넘어갈수록 부품주들에 대한 매력도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글로비스, 만도, S&T모티브, 한국타이완 테크놀로지 이런 밸류체인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성차도 좋지만 부품주까지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부품주들 좋을 수 있는 게 가격 인상할 수 있는 룸이 생겼고 그동안 좀 안 좋았던 거를 그 완성차가 보전해 준다고 하고요. 또 물류비가 꺾이고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는 정상화되고 있고 여러 면에서는 좀 괜찮은 그런 업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주들도 요새 보고서 많이 나오는데 다만 이제 엔터주도 좀 최근에 오르고 있으니까 너무 막 좋다고 막 그렇게 쫓아가진 마시고요. 예, 엔터주 앨범 200만 장이 기대치 하단이냐? 너무 기대치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블랙핑크가 또 엄청난 빅히트를 기록을 하고 있고 이제 기본 막 200만 장씩 판매될 거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아직 정규 앨범은 안 나왔어요. 9월 16일 날. 요게 진짜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앨범이에요. 앨범이 얼마나 잘 팔리느냐가 아티스트의 인기를 가름한다. 요즘에 소비보단 소장을 하고 있고 시장의 기대치가 최소 200만입니다. 근데도 200만이어도 아마 이번에 매출이 잘 나올 거로 보는 게 왜 그러냐면 블랙핑크 같은 경우 지금 그러니까 보통 하이브가 되게 그 비싸게 받아요. 출고가를 앨범을 타사 대비해서 이게 BTS 때문에 그런 건데 아마 이번에 출고가는 SM, JYP, 엔터보다는 좀 높게 받지 않을까. 그래서 선주문 된 게 200만 장이면 15,000원 곱하면 이게 한 3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3만원 정도로 곱셈할 수도 있다. 이거 하나의 추정입니다, 지금. 그러면 600억까지. 그거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래서 앨범은 또 마진도 좋아요. 그래서 아직 3주 남았는데, 다만 좀, 주가가 좀 미리 좀 오르다 보니까 변동성은 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YG엔터 주가 흐름입니다. 요새 많이 올랐죠. YG엔터도. 블랙핑크 효과로. 또 어느 정도 좀 올라온 상태니까 조금 쉬어가는 그런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K-팝은 이제 대한민국 대표 수출 산업이고요. 이 팬덤 문화는 꺾이질 않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앨범 뭐 판매도 숫자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아무튼 3주 정도 아직 기간은 남아 있습니다. 예. 그 정규 앨범 나올 때까지는. 그리고 IBK의 이현웅 연구원님이 2차전지 주요 뉴스를 이렇게 적어줬는데 미국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완성차 셀, 이제 배터리 업체, 소재 기업들이 원재료 공급망을 새로 구축 중이고요. 급해졌죠. 미국에서 보조금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중국 비중이 여전히 너무 커요. 리튬이 58, 니켈이 35. 이게 주요 원재료 중에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비중입니다. 코발트 65, 흑연 70%.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가 리튬은 호주와 칠레고요. 니켈은 호주와 캐나다를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그 법안 때문에 공급망을 얼마나 잘 구축할지가 앞으로 진짜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주가의 큰 방향성도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국 기업들 중에서 어느 나라에 어느 회사랑 뭐 리튬이면 리튬, 니켈을 확보하는지 이거를 보시고 그래서 요즘에 포스코 그룹주가 좋은 거죠. 요즘에 그런 사업을 직접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삼성증권의 김영구 박혜랑 연구원님인데 베어마켓 랠리가 끝났다는 시장 일각의 주장에 동의 안 한다. 원래 이분도 되게 좀 보수적으로 보셨는데 최근 한두 달 전부터인가요? 긍정적으로 좀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9월 말에 2600선을 일단 안착을 하고 연말에 2800선 탈환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실적 불확실성이 매우 좀 큰 상황인데 그것까지 시장은 반영했다. 요 내용이고, 두 번째는 글로벌 금리가 지금 고점을 통과했다는 인식이 좀 있죠. 예, 그래서 이거에 따른 그 밸류에이션, 아까 PER 이죠. 이런 것들이 많이 할인을 받았는데 요거를 좀 회복하는 쪽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 그 글로벌 금리가 이게 너무 오르고 물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PER이 떨어져요, 사실. 근데 이 PER이 이제 떨어진 상황에서 금리가 만약에 앞으로 꺾인다면요, 퍼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해소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너무 약세적 마인드 갖지 말래요. 지금 회복과 미덕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은 지금 왕노릇 하고 있는 여우를 살 거냐, 태조 이방원,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전 이쪽에 내 들어가서 계속 스윙률 게임 할 거냐, 아니면 나는 길목 지키기 좀 기다릴 거냐, 그 다음 수를 보고. 저는 후자가 좋다고 저는 여전히 생각해요. 예, 호랑이 없는 곳에서 지금 여우가 왕노릇 하죠, 실제. 태조 이방원 종목군이 강한데 이게 만약에 지수가 위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9월 21일 날 FMC가 끝나고 시장이 위가 열리면요, 만약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움직여주면 태조 이방원은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당분간은 또 이런 낙폭과대 반도체나 자동차가 갈 가능성이 있고, 근데 또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일단 서로 간의 시속 게임입니다. 이 두 개 섹터 같이 못 가요. 태조 이방원도 가고 급등하고 삼성전자도 급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급등하면요, 뭐 웬만한 개별 종목은 좀 빠질 수 있다는 건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 디데이로는 9월 FMC를 골라줬고, 조선업종은 상승 지속의 조건들이라는 자료인데 신규 수주는 이제 생존을 걱정하는 단계는 지났다. 수주 잔고 많아요, 실제. 그죠? 충분히 쌓였고 이제 골라받는 거죠. 성과도 중요한데 지금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50%까지. 증설도 제한돼 있고 높은 성과를 유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성과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공급이 별로 없어요. 예. 이 시장에 진입하는 플레이도 거의 없고, 후판 가격은 이제 원재료죠. 조선으로 따지면 이게 고점 대비 20%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데 후판가가 저렇게 떨어지면 또 안 좋게 보는 입장도 있어요. 보통 옛날에도 후판가 떨어지면은 그 당연히 조선주도 같이 빠져버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게 LNG 선이라는 특수한 또 운반선 시장이 이렇게 커지니까. 그러니까 단지 후판가, 철강석 가격 이런 것들이 선행 지표인데 얘네가 떨어졌다고 앞으로 성과 떨어지고 조선주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해진 거죠. 실적은 올해 3분기부터 현대중공업 그룹이 아마 흑자 전환할 것 같고, 삼성과 대우는 러시아 때문에 조금 늦어질 것 같고요. 러시아 수주잔고는 현대사무중공업이 러시아 LNG 운반선 세척을 이제 되팔면서 없어요, 이제 거의. 그래서 현대중공업 그룹은 러시아 리스크는 거의 없고, 예. 그리고 LNG 운반선 시장이 좀 계속 지속 성장할 것 같다. 이건 뭐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내용들이죠. FSRU, 그 LNG를 천연가스로 이제 바꾸는 거죠. 기화시켜서. 예.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죠. 그리고 미주 LNG 프로젝트들이 유럽의 호황에 힘입어서 급물살을 좀 탈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기 실적에 긍정적이지 않겠냐, 그런 내용이고요. 아무튼 지금 PBR 한국조선행이 제일 싸긴 싸요. 지주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평균 4사의 PBR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2배 넘은 적도 있어요. 그리고 신조선가 계속 오르죠. 중고선가 오르죠. 철강석 가격은 꺾였어요. 꺾이는 게 지금 좋은 거죠. 철강석 가격은 일단 꺾였습니다. 그리고 그 LNG 운반선 수주 잔고거든요. 이게 늘어나죠, 급격하게. 생산 용량, 이게 배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땐 조선주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긍정적인데, 다만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건 좀 많이 올랐으니까 오른 게 좀 이제
부담된다는 거예요.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현대미포조선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가격 부담이 생긴 거고, 상대적으로 한국조선해양은 좀 못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가는 건데, 아직은 조금 더 남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조선주들을 지금 상황에서 뭐 너무 공격적으로 뭐 대응을 하지 말자, 그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주도주는 뭐 명확히 맞습니다. 내년 내후년까지도, 내년엔 환경 규제, 내후년에는 또 교체 수요, 이런 게 있어서 계속 뭐 장기적으로는 좋은 사이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단 경계하실 건 LNG나 이런 수주들이 너무 급격히 많이 늘어나면서 약간 템포가 좀 쉬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면 절대 급하게는 대응하지 말자, 그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메타의 새로운 VR 헤드셋 기기 프로젝트 캄브리아가 출시가 확정됐다고 합니다. 메리츠의 그 양승수 연구원님 뭐 기억하시죠? BH랑 그 뉴프렉스 보고서 쓰셨던. 그래서 이런 이제 VR 기기에 이거를 이제 끼고 하는 거죠. 10월에 출시가 확정됐고, 이 스마트폰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비싼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 퀘스트 2 대비해서 가격이 매우 높은 수준이고요. 예. 뉴프렉스가 원래 여기다가 이쪽 페이스북 메타 쪽에 공급을 해요. 중국 업체 통해서 카메라용으로. 예. 근데 이게 워낙 고가 제품이니까 퀘스트 2 대비해서는 판매량이 줄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걸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어느 정도 될지는. 근데 파악을 해봤나 봐요. 양승수 연구원님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뉴프렉스는 기존의 퀘스트 2까지는 본체에 사용되는 카메라 4개에만, 그러니까 카메라에는 PCB가 달려야 되거든요. 휘어지는 PCB, FPCB. 근데 이번에 캄브리아에는 11개가 들어간대요. 4개에서. 터치에도 카메라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판매량은 줄다고 하더라도 제품 하나당 공급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적은 괜찮지 않을까. 근데 핵심은 그거예요. 이게 저 VR기가 잘 팔려야죠.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비싼 제품이고 하니까 많이만 팔린다면 모멘텀 될 것 같고, PER은 4.9배로 뭐 저평가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VR 기기가 이제 고사양 제품으로도 출시가 되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애플도 참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멘텀이 계속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뉴프렉스나 이런 기업들이 계속 공급을 한다면 긍정적이고, 여기서 더 나가서 우리가 공부해봤지만 차량용 카메라, 또 배터리 부품까지 확장성이 있어서 지금 PER은 좀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저렴하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보고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네, 그리고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시가 하나 있는 게 있어서 오늘 제가 뭐 오후 좀 늦게 나온 건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데요. 금호건설이 그 매출액 대비 한 7.73% 정도 되는 수주를 따냈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 신축 공사를 일단은 계약을 1,595억 정도 되는 금액이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지금 이제 영상은 다 찍었는데 이제 시황만 하면 되는데, 저기 그 어디죠? 군산 이제 가야 돼가지고 오늘은 좀 장 끝나기 전에 제가 좀 나가야 됩니다. 제가 또 KTX 타야 돼서. 그래서 지금 한 2시 반 정도 되는데 좀 먼저 좀 양해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시장 시황 좀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뭐 주식시장 한번 더 점검해 드릴게요. 오늘 잠시만요. 시장이 참 오늘 좋았는데, 그죠? 아침에 뭐 아까 뉴스 잠깐 나온 거 중에 뭐가 있었냐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뭐 긴급 성명 발표한다는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 내용이 좀 별로 안 좋을 거란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오후에 지금 급격하게 그냥 밀려버리거든요, 다. 예. 그래서 좀 나스닥 선물도 좀 빠지고 있고, 그죠? 오후에 힘이 지금 하나도 없는, 미국이 뭐 오르면 뭐합니까, 그죠? 매번 이러니까 좀 답답하긴 합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수급은 좋아요. 외국인 기관들 여전히 사고 있고, 예, 기관도 아침에 팔다가 오늘 사모펀드 중심으로 해서 주식을 사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데, 이제 주가는 좀 그런 이슈들 때문에 일부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아쉽고, 오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좀 주로 사고 있는 업종이, 예, 주로 오늘 전기전자 오늘 아침부터 많이 사더라고요. 지금 1,300억 정도, 화학주, 자동차,
뭐 이런 쪽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파는 건 제약, 금융, 철강, 통신 이런 거 좀 팔았던 것 같고요. 섹터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 가장 강한 섹터는 철강 주요 종목. 철강주가 지금 세아베스틸 지주가 급등해서 그렇군요. 철강주가 다 급등했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건설기계는 중국이 이제 부양책 쓴다고 하니까 현대두산인프라, 현대건설기계가,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예요. 저도 중국의 부동산이 걱정 안 되는 건 아닌데 지금 계속 돈 푼단 말이에요. 이게 언젠가 효과가 천천히 발휘돼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10월에 결정되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요 더 공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부양을 할 가능성이. 그래서 중국에 관련된 기업들도 절대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 좋다고 해도. 근데 오늘은 어쨌든 중국의 인프라 굴삭기 회사들의 주가가 오늘 뭐 현대두산인프라가 진짜 오랜만에 보시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어요. 진짜 오랜만에. 보이시죠? 이렇게. 오늘은 이제 이런 굴삭기도 좋고요. 비료도 지금 비료값 상승 뭐 때문에 뭐 요새 좋은 것 같고,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비료 생산이 줄었나 봐요. 그리고 오늘은 반도체도 좋습니다. 지수 좀 밀리긴 했지만 DB하이텍이 좋았고, 다만 삼성과 하이닉스가 좀 아쉽네요. 아침에 참 좋았는데. 그리고 농업주 오늘 강세 보였고요. 오후로 갈수록은 좀 힘은 빠지는 것 같네요. 태양광도 오늘 좋았고, 폐기물 처리 업체들도 오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 중소형, 건설 대표주, 임플란트 회사들도 오늘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요새 임플란트도 많이 빠졌죠. 근데 오늘 좀 다행이네요. 오늘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수소차, 반도체 소부장, 장비, 반도체 재료, 석유화, 지주회사 다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반면에 빠지는 거는 여행주가 좀 좋았는데 좀 달려가다가 오늘은 또 롯데관광개발은 별로 안 좋습니다. 한 3% 이상 급락하고 있고, 어제까진 좋았죠. 손해보험주들은 뭐 방어주다 보니까 요새 오늘은 좀 부진한 것 같아요. 사실 뭐 작년부터 꾸준하게 좀 오르다 보니까 카지노도 오늘 조금 밀리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파라다이스가 좀 많이 빠졌고요. GKL은 좀 큰 변동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죠? 제지업종, 크래프톤, 게임주, 인터넷 대표주도 다시 대밀리고 있고, 오후에 좀 밀려버렸어요 다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이 카메라 모듈도 오늘 오전에 좋았죠. 분위기 좋았다가 오후에는 좀 이렇게 대부분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힘이 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2차전지 역시 오늘 좀 약간 밀렸고요. 게임주도 오늘은 일부 기업들, 네오이즈 그룹만 좋아요 지금. 피해거지 그 기대감도. 통신장비, 폐배터리도 오늘 쉬었습니다. 음식료. 그래서 오늘 하락 종목이 오후장 들어서면서 많이 늘어나면서 지수는 좀 부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 오늘 시총 상위 기업들도 한번 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시총 상위 기업들은 그 좀 많이 오른 기업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그룹이 좋고요. 정말 하나솔루션이 정말 많은 사람들 힘들게 했던 기업이잖아요. 그죠? 작년부터 이렇게 갑니다. 모멘텀 타니까. 그죠? 1년 빠졌어요. 1년. 1년 빠진 거를 지금 한 달 반 만에 거의 다 회복을 하고 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전고점도. 그런 것 같고요. 하나그룹도 좋고, 그 다음에 오늘 현대건설이나 현대중공업 같은 이런 기업들도 좋은 것 같고요. LG전자, LS대우건설, LG엔솔, CS윈드, 삼성전기, 하이닉스 반등 좀 하고 있고, 하이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하락폭이 큰 기업은 한전기술, 어제 이제 원전으로 급등했는데 오늘은 되돌리고 있고, 셀트리온이 좀 많이 빠집니다. 근데 셀트리온은 제가 확인한 걸로 아직까지 뭐 특별한 뉴스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아마 수급 이슈겠죠. 누군가 좀 정리. 오늘 아까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파는 것 같더라고요. 수급이. 예. 업종별로 보니까 아까 외국인 쪽에서 그죠. 예, 의약품주 아마 외인기관이 좀 쌍끌이 매도 나오면서 이쪽 셀트리온이나 헬스케어 좀 안 좋고요. 현대해상, 카카오페이,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은 다 안 좋아요. 조선주도 좀 차별화되고 있고 보험주, 2차전지 소재 다시 빠져버렸고요. 호텔 신라 이런 카지노, 면세점, 여행주, 리오프닝 섹터도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섹터는 뭐 그렇게 많이 빠지는 섹터는 아니고요. 좀 대체적으로 시장은 좀 부진하다. 부진한 가운데 여전히 일부 조선주, 방산주, 예, 풍력주, 태양광, 흔히 태조 이방원이 아직까지는 주도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무튼 이제 아까 그 김용구 연구원님의 그 얘기처럼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핫한 태조 이방원을 갈 거냐, 아니면 지금 한 달은 더 고생하더라도 뭐 반도체나 자동차나 지수가 올라갈 때 갈 수 있는 기업들이 있죠. 이런 기업들 위주로 포트를 구성할 거냐. 요거는 어쨌든 선택의 문제지만 그래도 저는 항상 그렇지만 너무 이미 핫한 것보다는 소외받은 걸 하는 게 맞다. 근데 그 안에서도 엣지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 업종 내에서도 확실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잘 좀 고민해서 포트를 구성해 놓으시면 좋겠고,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안 가는 거 팔고 교체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안 간다고 이거 손절하고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거, 요거는 좀 경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예. 왜냐면 나중에 이 역사이클에 걸릴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예. 그래서 그 점은 그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뭐 코스닥이 좀 안 좋아요. 코스닥이 아침에 분위기 좋았는데 마이너스 0.67, 코스피는 보합. 근데 장 끝날 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이번 주 주식 시장은 어쨌든 그 약간 하락하면서 주 초반에 좀 밀리다 보니까요. 하락하면서 일단 마무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주봉 기준으로는 좀 약간 밀렸죠.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 거예요. 한 0.5% 정도 빠질 거.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락 2주 연속 주간 기준으로는 약간의 조정을 받으면서 끝나고, 오늘 밤 11시에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다음 주 우리나라 증시의 일단 방향성을 결정할 것 같은데, 뭐 매파적인 발언을 할 거란 얘기는 많아요. 네, 반영은 됐지만 시장 반응은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그 이제 토요일 날 오전에 또 함께 배우기 하나 올려놨으니까요. 토요일 날 오전에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너무 고생하셨고, 저는 또 주말에 좀 재충전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좀 여유 가지고 천천히 하세요. 예, 급하게 할 이유 없습니다. 시장도 어쨌든 많이 안정감 찾았고 하니까 뭐 V자로 오르고 막 급등하면 좋죠, 당연히. 근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이렇게 방향성 잡아가면서 좀 움직이는 장이니까 천천히, 또 이게 너무 급하게 대응만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빨리 끝났네요. 제가 오늘은 좀 보고서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내용도 좀 간결해서 일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